우선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밥 가족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밥은 60년대 후반 오하이오 마운트 버넌 대학교에서 함께 대학에 다녔던 조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밥은 오하이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조이는 켄터키에서 태어나고 자랐었죠. 조이는 대학 때문에 오하이오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대학을 다니던 중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와 결혼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1970년 9월 11일 밥과 조이는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부부는 조이의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시기 밥은 대학에서 종교학 수업을 들었고 동시에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었죠. 1971년 12월 조이는 사내 아이를 낳았고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로버트 제프리 펠리라고 지어주었지만 줄여서 제프라고 불렀습니다. 1년 후 부부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고 이번엔 여자아이였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자크로 지어주었죠. 1980년 4월 밥 가족은 켄터키의 소박한 집을 떠나 플로리다 케이프 코럴에 있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집에는 수영장과 정원이 있었고 자녀들이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나 밥은 항상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가치관을 심어주곤 했었습니다. 또한 밥은 엄격했으며 아이들이 잘못하면 심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밥의 엄격함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범한 가족이었죠. 그러나 1984년 그들 가족의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이가 피부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가족들에게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기도의 의지에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조이의 암은 호전되지 않았고 암이 점점 퍼져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조이는 항암 치료와 다른 형태의 치료를 모두 거부했고 결국 1985년 2월 24일 밥은 아내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밥은 아내를 떠나보낸 이 힘든 시기에 목사님인 마이클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가 세상을 떠나기 53일 전 27세의 에드워드라는 남성은 자신의 집 차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에드워드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의 사인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에드워드는 자신의 아내 던과 어린 세 딸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죠. 남편을 보내준 후 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던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케이티에게 연락해 그녀의 집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 친구 케이티의 집에 친척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 친척들은 바로 밥 가족이었죠. 이때 던은 친구 집에서 밥을 만나게 되었고 밥은 던보다 6살 많았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서였는지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밥은 던에게 재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중에 제시카는 어머니가 자신과 세 자녀들의 생존을 위해 밥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난 지 10개월 후, 조이가 암 투병에서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후, 결국 밥과 던은 재혼하게 됩니다. 제프와 자크는 아버지의 이러한 선택에 매우 불만이었고 던의 세 자녀 역시 밥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훗날 제시카는 집안 분위기가 항상 살얼음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제프와 밥의 갈등은 점차 깊어져 가고 있었고 또한 제프는 새엄마인 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제프는 던이 뻔뻔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한다고 생각했었죠. 밥은 제프의 이러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결국 제프를 체벌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 역시 밥이 제프에게 체벌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었습니다. 이 시기 밥은 은행에서 근무하며 연봉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이클 목사에게 찾아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밥과 던이 결혼한 지 거의 1년 후 밥은 인디애나주 레이크빌에 있는 올리브 교회에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인디애나로 이사하는 것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았죠. 플로리다의 넓은 집에서 옥수수 밭이 있는 작은 마을에 작은 집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밥 가족이 이사한 곳은 목사관이었고 교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9년 4월 30일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신도들은 예배를 위해 아침부터 올리브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9시가 되었는데도 목사인 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신도들은 목사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목사관의 문은 잠겨 있었고 또한 모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교회에는 여분의 열쇠가 있었고 오전 10시 5분 한 신도는 열쇠로 문을 열어 목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밥이 누워 있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 신도는 충격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신도는 계속해서 집을 둘러보았고 다른 신도들에게는 당장 911에 전화하라고 지시했죠. 결국 그 신도는 지하실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집안을 둘러보게 됩니다. 경찰은 지하로 향하는 계단 끝에서 시신 3구를 더 발견하게 되었죠. 그 3명은 던과 그녀의 자녀들인 자넬과 졸렌이었습니다. 이어 수사관들은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머지 3 자녀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었죠. 잠시 후 제시카가 돌아왔고 그녀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제시카는 자신의 친가족 중 자신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시카는 제프가 무도회에 참석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고 알렸고 자크는 교회 캠프에서 주말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밥은 발견 당시 사제복이나 잠옷이 아닌 평범한 일상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관들은 그가 전날 살해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3 사람도 일상복을 입고 있었고 모두 근거리에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선 수사관들은 범인이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조사하게 되었는데 누군가 강제로 들어온 흔적은 없었고 교인들을 통해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집안의 가구와 물건들은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누군가 집안을 뒤지거나 어지럽힌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제시카를 통해 유일하게 없어진 물건이 밥의 침실 벽에 걸려있던 산탄총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로 미루어 보아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사라진 산탄총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의 주의를 끈 또 다른 점은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밥은 목사이기 때문에 평소 커튼을 치지 않았으며 누구든 그에게 방문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평소 가족이 커튼을 모두 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내부자나 지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범행 동기는 보복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무도회가 열리기 불과 몇 주 전 제프는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제프는 미성년자이고 범행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밥은 아들의 행동에 분노하고 말았고 더 이상 제프에게 머스탱을 운전할 수 없다고 말했죠. 또한 밥은 제프에게 무도회 참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이어서 주민들은 밥이 제프에게 무도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밥의 결정이 내려지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았었죠. 그래서 무도회 당일 제프가 갑자기 친구 집에 나타났을 때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 서둘러 친구 집으로 달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프의 여자친구는 참고인 조사에서 금요일날 제프가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당분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며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프는 여자친구와 친구들과 함께 무도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놀이공원에서 제프를 발견했고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렸습니다. 밥의 산탄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외부인이 밥의 침실까지 들어가 총을 챙긴 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총을 제외하면 분실된 물건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일부 마을 사람들은 밥이 아내와 2 의붓딸을 살해한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밥은 2발을 맞았기 때문에 극단 선택은 불가능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정황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제프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프가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산탄총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제프의 지문과 머리카락은 그가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제프를 발견했을 때 그는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고 그의 몸에서 범행과 연관시킬 수 있는 단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일 제프가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사관 세탁기에서 세탁을 마친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제프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 옷에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혈액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루미놀은 산화제 혹은 금속에 반응하며 형광색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프의 옷을 세탁한 세탁세제에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는데 세탁세제 인산염도 루미놀에 반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제프의 옷에 혈액이 묻어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제프는 용의자 목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밥의 두 자녀인 제프와 자크는 조부모가 데려갔고 제시카는 어머니 쪽 친척들이 데려갔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친척집과 위탁가정을 오가며 자랐고 13년 후 2명의 형사가 방문할 때까지 그녀는 양아버지인 밥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1989년 당시 검사는 제프를 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새로 부임한 검사는 제프를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2년 8월 10일 경찰은 제프를 체포했고 그는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때 제프는 이미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으며 결혼하여 아내와 2 자녀까지 두고 있었죠. 제프의 재판은 2006년 7월 10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제프의 자백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오로지 정황 증거에 의존해야 했었죠. 그래서 1989년 검사가 제프를 불기소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제프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는 징역 16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프는 항소를 이어갔고 2009년 인디애나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단은 제프에게 어떻게 유죄를 선고한 것일까요? 이제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검사는 모든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완벽한 타임라인을 구축했고 제프 외에는 누구도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제프의 범행 동기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밥이 제프를 무도회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또한 오랫동안 제프는 아버지를 증오해 왔었습니다. 아마도 제프는 아버지를 먼저 살해했을 것입니다. 던과 그녀의 2 딸이 밥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프는 그들을 침묵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밥의 이웃들은 증인으로 출석했고 평소 밥과 제프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밥이 자주 제프에게 손찌검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프는 사건 발생 전 24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무도회에 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반복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제프는 여자친구에게 아버지가 허락했었다고 거짓말했었죠. 1989년 4월 29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프는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때운 후 세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야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시카와 자크는 집에 없었고 제프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던과 2 여동생만 목사관에서 머물렀습니다. 오후에는 이웃들이 목사관을 방문하여 밥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제프의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고 제프의 전 여자친구는 그때 제프가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제프 가족 분위기가 매우 긴장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경 제프의 고등학교 친구가 찾아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집에 잊고 있던 물건이 있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프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는 조금 더 머물렀다가 오후 5시경 밥의 집을 떠났습니다. 오후 5시 20분경 제프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주유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유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죠. 이어 제프는 주유소 직원에게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빌려달라고 말했고, 그때 주유소 직원이 나와 그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프는 5시 30분경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밥의 두 친구는 밥 부부를 만나기로 약속했었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두 친구는 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커튼은 모두 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밥의 차를 보았지만 제프의 차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도 오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웃은 오후 6시경 잔디를 깎으러 나왔는데 평소와 달리 밥의 집에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또한 자넬과 졸렌도 평소와 달리 집 앞에서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까지 여전히 산탄총이 벽에 걸려 있었다고 증언했죠. 당시 경찰은 제프를 신문했는데 그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동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프는 토요일 오후 4시 45분인가 4시 50분쯤 집을 나섰는데 차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주유소에 멈췄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유소에서 대충 차를 고친 후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제프는 주유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사실을 숨겼고 그가 진술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프는 왜 다른 주유소에서 차를 고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실제 제프가 들린 주유소는 목사관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가 거짓 진술한 주유소는 목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죠. 거짓 진술한 주유소는 누락된 시차를 보완할 수 있어 4시 45분에 집을 떠났다는 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가 들린 주유소는 가까웠고 제프가 가까운 주유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20분이었습니다. 제프가 오후 5시에서 5시 10분 사이에 집에서 나왔다면 가까운 주유소까지 운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10분은 아마도 제프가 가족을 살해한 시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프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멀리 있는 주유소로 갔다며 거짓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제프는 여자친구의 진술이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했었고 나중에 말을 바꿔 제프는 멀리 있는 주유소로 먼저 음료수를 사러 갔다가 이어 집에서 가까운 그 주유소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방어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검찰은 제프가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변호사는 제프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호인은 제프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몇 가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제시카의 주장과 달리 제프의 여동생 자크는 이미 언젠가부터 산탄총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발의 산탄총을 쏘게 되면 손가락에 약간의 멍이 남게 되는데 당시 제프의 손가락에는 산탄총으로 인한 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멍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 당일 오후 목사관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본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의 탑승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당시 제프가 미성년자였는데 어떻게 미성년자 한 명이 그 짧은 시간에 가족 4명을 살해하고 옷을 갈아입고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근 후 무도회에 갈 수 있겠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프는 파티 내내 긴장하거나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기뻐했었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해명들을 내놓았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제프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고 결국 징역 16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시카는 사건 당시 겨우 9살이었고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잃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팠습니다. 제시카는 성인이 된 후 제프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프와 만나게 된 후 제프의 첫 마디는 누가 그랬다고 생각해 였습니다. 그때 제시카는 화를 내며 제프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난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해. 사실 제시카는 제프가 체포될 때까지 밥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은 정황 증거로만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에게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고 말았습니다.